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2단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3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에셋 클래스를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에셋 클래스 안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시큐리티 셀렉션을 한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시큐리티 셀렉션을 하게 되면 뭐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아니면 파생 금융 상품이 됐던 이제 그러한 상품들이 금융 상품은 증권의 형태, 시큐리티의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번 3단원에서는 그러한 증권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 3단원에서 주식, 뭐 채권 등을 비롯한 금융상품들, 증권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어떻게 거래가 체결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이제 신용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통 주식을 사게 되는데 이제 돈을 빌려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던가 이제 뭐 공매도를 한다던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부분을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본인이 가진 자본으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신사업을 한다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돈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거나 주식을 발행을 한다던가 채권을 발행을 한다던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은 자기가 가진 자본만으로 기업을 경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본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말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그렇게 돈을 빌려오게 된다, 투자를 받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발행된 주식과 채권들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판매가 되는 시장이 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행된 주식, 채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이동이 되는, 전달이 되는 곳이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가 뭐 팔기도 하고 또 다른 주식을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되고 난 이후에 뭐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 기업 대 기업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컨더리 마켓과 프라이머리 마켓, 이렇게 마켓에는 시장에는 두 가지 시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컨더리 마켓에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보통 증권사를 이용을 해서 증권사 어플이나 HTS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라는 곳에,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라는 거래소에 주식이 모두가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식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고, 아니면 채권의 경우에는 OTC, 그러니까 거래소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 OTC 마켓에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회사로 상장을 하게 되면 IPO, 그러니까 기업을 공개를 하게 되면 거래소에 내 주식을 올려서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돈을 뭐 빌린다거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회사. 그래서 IPO를 한 회사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다 혹은 거래소에 상장이 된 회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publicly listed fi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에 반대를 해서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는 이렇게 private corporation 혹은 private fi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상장이 된 회사들은 뭐 미국의 경우에는 NYSE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뭐 일본어로 말하면 니케이, 뭐 요런 거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회사가 상장이 된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회사가 처음 만들면 바로 상장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의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도 처음에는 그냥 개인 사무실과 같은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업들은 보통 처음에는 상장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대규모로 뭐 신사업을 벌인다던가 자금이 필요로 하게 되면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프라이빗 코퍼레이션들은 이제 기업이 작은 기업들 아니면 뭐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주로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아까 private corporatio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냥 같은 표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privately held firm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그 회사도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공개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보통 그냥 사장님이 주식회사인 경우, 그러니까 상장이 된 회사, 상장이 안 됐는데 주식회사인 경우 사장님이 그냥 100%를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아빠가 CEO야, 엄마가 뭐 부사장이야.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뭐 CFO야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이서 회사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래서 주식회사이면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그렇게 뭐 한 명 혹은 소수의 개인에게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프라이빗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좀 그 IPO를 한 기업 공개를 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 대비 훨씬 본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발표를 적게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LG전자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분반기 보고서, 그리고 연차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해서 일반 투자자가 다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재무제표도 이제 연차가 끝나면 공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시로 뭔가 소문이 있다던가, 루머가 돈다던가, 뭐 증권사 찌라시 같은 게 돌면 거래소에서 야 이거 니네 진짜야 아니야 라고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라고 이제 조회 공시가 들어오면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또 수시로 조회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뭐 대주주가 바뀐다던가 신사업을 진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대박이 날 것 같은 신제품이 개발이 임박했다라던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이제 상장사들, 상장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privately held firm들은 그러한 것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공개도 안 해도 되고 분반기 연차 보고서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privately held firm인 경우에는 이제 대중에게 정보 공개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만약에 주식회사다라고 하면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소수 아니면 뭐 한 명이거나 극단적으로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잡스라는 2012년에 법을 새로 만들면서 프라이빗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는 한 499명까지 미국에서 그렇게까지만 privately held firm의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던 것을 이제 2,000명 주주까지 될 수 있도록 이제 확대를 시켜준 법이 요 잡스 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 이름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러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투자를 받냐라고 하면 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기업 공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막 공개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가 없죠. 대신에 그럼 어떻게 투자를 받느냐?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private placement,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한자로 사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투자를 받는 방법에는 이제 공모랑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공모랑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가 요 private placement라는 거의 영어 표현인데 이제 공모는 수많은 대중에게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어떤 금융 상품이 됐건 뭐 기업이 됐건 투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펀드라고 하면 그냥 내가 가입하고 싶은 펀드 이름 알아서 은행이나 뭐 증권사 창구 가가지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해놓는 그렇게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공모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모 투자 방법, 요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방법은 소수의 돈 많은 개인들 아니면 정말 돈 많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다음에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그런 어떤 대형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야 우리 회사가 그 privately held firm인데 우리 회사가 지금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 거가 있어. 그거만 잘 되면 대박이 날 거거든? 그래서 니네 나한테 투자하지 않을래? 라고 고로한 사람들, 돈 많은 개인 아니면 진짜 연기금들,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투자 설명서 보내주고 투자 설명해주고 투자할래? 라고 그렇게 해서 투자받는 방법이 요 private placement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요 사모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장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서 이제 일반 대중에게 그 투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한 경우가 이렇게 publicly traded companies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게 갑자기 말문이 막혔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도 아까 우리가 여기 앞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publicly listed firms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고 이제 이 publicly traded company도 요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을 가리키는 영어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PO라는 상장 거래소에 내 주식이 공개돼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처음 상장하는 IPO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기업들은 이렇게 publicly traded company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장이던 회사가 처음으로 그 회사 역사상 최초로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를 IPO라고 하고 그런데 가만히 이제 경제 뉴스나 언론 뉴스들을 보면 이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또 주식을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요거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 공개가 되어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신주를 더 발행하는 것, 요거를 이렇게 Seasoned Equity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IPO가 됐든 유상증자가 됐든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렇게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A라고, 뭐,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자들한테 다 개별로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제품이 있어, 신제품이 있어, 나한테 투자하지 않을래? 라고 일일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 요걸 미국식 표현으로 말을 하면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라는 요, 어, 금융 중개 기관 중에 하나인 요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개인들한테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금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증권사로서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때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업무를 도와주는 증권사, 투자은행을 이때 역하는 증권사, 투자은행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언더라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할 때 영어 동사로 미국 언더라이트라는 표현으로 발행을 한다, 판매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ER 붙여서 그거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나 투자은행을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작년에 빅히트가 상장을 할 때에도 뭐 KB투자증권, 한투증권, 그다음에 무슨 증권 해가지고 세 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빅히트 주식이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권사가 중간에서 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런 언더라이터들은 최초의 그 회사 주식이 없다가 주식을 상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최초에 얼마로 상장을 할 거냐, 적정 가격도 산출해야 되고, 이제 뭐 업계나 뭐 다른 경쟁사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융감독원에 주식이나 채권, 증권 발행할 때 신고서 제출해야죠. 또 거기서 뭐 반대한다고 하면 이제 고쳐서 다시 내야죠. 그다음에 투자자한테 투자자 모집도 해야죠. 이게 굉장한 많은 어떤 절차들, 일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가격 산출부터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요와 같은 언더라이터들이 이제 요 A라는 기업,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는 기업,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 언더라이팅 업무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피겨 3.1번을 보면 여기 지금 이 issuing firm이 앞에서 말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 A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을 끌어오려는 기업, 빌려오려는 기업. 그리고 여기 lead underwriter라는 게 있고 그 밑에 투자은행 A, B, C, D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 회사가 뭐 정말 소규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증권사 뭐 두세 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증권사, 여러 개의 투자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나눠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빅히트가 그랬던 것처럼 몇 개 증권사를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A, B, C, D라는 네 개의 투자은행을 이제 언더라이터로 고용을 한 거고, 이 이슈잉 펌이 이제 그거를 리드를 하는, 대표를 하는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리드 언더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슈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할 때 뭐 언더라이트 한다 혹은 판매를 한다라고 해서 셀도 쓰는 표현이고, 여기 지금 issue라는 표현도 동사로 issue라는 게 무엇을 발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issuing firm이라고 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issuing firm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underwriting syndicate라고 하는 표현이 새로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여러 개의 증권사를 이제 연합을 시켜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이렇게 신디케이트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어떤 그룹, 여러 개가 묶여있는 모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shelf registration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1982년에 이제 룰 415라는 어떤 미국의 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shelf라는 거의 원래 뜻은 뭐 책꽂이, 무슨 선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shelf registration이라는 게 뭐냐면 대략 한 2년, 3년 정도 동안 앞으로 발행할 주식을 미리 한 방에 신고를 다 해놓고 이제 그거가 주식이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2년이나 3년 안에 이제 증권사 뭐 이렇게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이 shelf registration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쉘프 레지스트레이션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식을 발행을 할 때마다 증권사 통해서 투자자 모으고 뭐 신고서 제출하고 하는 거를 겪어야 하는 거니까 좀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어차피 발행할 주식이면 미리 신고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팔 수 있게 하는 방식 좀 이렇게 좀 단순화를 해놓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IPO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관련한 용어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인 회사가 처음 상장을 하려고 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상장인 회사가 뭐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장인 회사는 잘 인지도가 없습니다.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비상장인 회사들이 물론 카카오뱅크처럼 이제 그 비상장인 회사인데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상장인 회사들이 처음 상장을 IPO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제 자기가 고용을 한 그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맡긴 그 언더라이터, 증권사, 투자은행이랑 같이 일반 투자자들 뭐 이게 전국 각지 아니면 정말 해외까지도 돌아다니면서 투자 설명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로드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전국 방방곡곡 막 해외까지 막 출장 가면서 증권사랑 그 이슈잉 펌이랑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주식, 얼마만큼의 채권 발행할 거고 이거에 투자하면 너는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경영 이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로드쇼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로드쇼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투자자들이 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이게 아직 그 본 단계는 아니고 이제 가수요라고 해야 되나? 요런 투자자가 투자하겠구나. 그래서 대충 한 주식이 몇 주 정도 채권이 몇억 원어치 정도 발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가수요 로드쇼 하면서 만난 투자자들이 투자할게요 라고 해놓은 거를 모아놓은 거를 그러니까 뭐 일종의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투자자 리스트, 미래 투자자 리스트 이제 이러한 거를 북빌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 금융에서 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경제나 금융에서 북은 뭐 은행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쓰는 장부, 쉽게 말하면 가계부 같은 거를 그냥 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빌딩이라는 말도 이제 투자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아무래도 이제 파악을 해보다 보면 뭐 만약에 내가 한 주를 증권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한 주를 첫날에 10,000원에 상장하기로 했다. 근데 투자자한테 인기가 없네?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면은 그러한 북빌딩 한 거를 참고로 해서 9,000원, 8,000원, 뭐 이렇게 낮추는 식으로, 요러한 식으로 쓰이는 것이 이 북빌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언더라이터는 여기서 bears라는 거는 동사 bear에다가 이게 언더라이터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bears라는 s가 붙은 거고 price risk를 여기서 bear 한다라는 거는 감내한다, 인내한다,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뭐냐면 앞에 그림에 썼던 거를 지웠군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보면
이렇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A는 이제 뭐 리드 언더라이터를 비롯한 증권사한테 만약에 총 1000주를 새로 발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1000주 발행하려고 하는 물량을 그냥 1000주를 다 요 언더라이터한테 다 그냥 다 넘깁니다. 우선 1000주를 다 넘겨. 이제 그런 다음에 이 1000주를 이거를 일반 투자자 아니면 기관 투자자 찾아다니면서 다 소화를 시키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이거는 증권사의 책임인 거야. 이제 요렇게 IPO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IPO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000주를 증권사가 받았는데 그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언더라이터는 프라이스 리스크를 갖고 간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증권사가 이제 일반 기업 이슈잉 펌이 IPO를 하려고 왔을 때 증권사가 보기에 이제 막 무슨 수학 박사, 무슨 뭐 금융공학 박사, 뭐 물리학 박사 막 총동원해가지고 상장하려는 회사의 적정 시초가, 상장 가격을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한 10,000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이슈잉 펌, 그러니까 자본을 발행하려는 회사한테는 야 이거 9,500원 아니면 9,000원에 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상장이 9,000원, 9,500원에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정 이런 가격보다 낮게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언더프라이스드로 상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사가 떠안고 그거를 다시 투자자한테 넘길 때 좀 쉽게 아무래도 너무 비싼 거보다는 싼 거가 더 잘 팔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언더프라이스 돼서 상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너무 비싼 가격으로 상장을 시켜 놓으면 이제 그게 흥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막 되면서 가격이 올라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싼 가격에 상장을 시키면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투자자들이 뭐 사겠어요? 이거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지. 막 한 주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이걸 어떻게 사겠어?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차라리 언더프라이스를 시켜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프라이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뭐 이제는 벌써 몇 년 전인데 삼성생명이 처음에 한 주에 10만 원 정도로 상장을 시켰는데 첫날부터 그게 하한가 맞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 삼성생명 오버프라이스로 상장시켰네 라고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안 팔리게 되면 그거는 오로지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증권사가 어떻게든 뭐 투자자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거를 10,000원에 남겨받았지만 뭐 이거 안 팔리니까 한 주에 8,000원, 7,000원이라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PO를 하게 된다까지 우리가 3.1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